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정도의 주식사단 풍문으로 들었소.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바로 기본에 충실한 현명 투자자 이분들을 위한 분인데요. 바로 김태훈 전문가님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짧게 드리자면 저는 오늘 50분 동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님 모셔서 기본에 충실한 현명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집중적으로 들어볼 예정이고요. 전문가님이 오늘 50분 동안 종목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이 종목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매매 타이밍 잡는 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또 강의 후반부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계신 파트,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불 켜드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전에 제가 전문가님 양력을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김태훈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서 투자자분들을 위한 강의도 진행하고 계셨고 또 기본 입문서, 주식 기본 입문서도 저술하신 분입니다. 주식 경력이 무려 21년이나 되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50분 동안 믿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전문가님 모셔서 전문가님만의 투자 비법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강의를 해드리고 나서 이번 주에는 무엇을 또 강의해 드릴까를 고민해 보다가 역시나 가장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투자자가 내가 투자할 종목을 찾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사항, 자꾸 기본에서 이 기본이 귀에 박힐 때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만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투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요행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그런 투자자들이 결국은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쉽게 은행이나 지점에 가서 증권사 지점에 가셔서 계좌를 트시고 쉽게 투자를 하십니다. 너무나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투자자들은 누구나 다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한 투자가 결국은 손실로 연결될 경우에는 결국은 주식 투자는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 보면 대부분 다 공부를 하지 않고 무작정 은행이나 지점을 찾아가서 남들이 옆집 아빠가 또 옆집 아줌마가 돈을 벌었다고 따라서 그냥 그 계좌를 트고 주식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이 기본적 분석은 거시경제 지표인 환율, 금리, 물가 등의 이런 변동에 대해서 내가 투자할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해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리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미국에서 오늘 새벽에 FOMC 회의가 열려서 여기서 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로 가져갔습니다. 미국에서 이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져갔다는 건 연 5.5%의 금리 상단에서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조만간 올해 들어와서 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다른 나라 증시들은 대부분 랠리를 펼쳤죠. 그게 미국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현물 경제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말이 있듯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먼저 선행해서 주식을 사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미 연준 의장이 나와서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은 끝나고 나서 이제 금통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이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죠. 요번에 이 파월 의장이 말을 한 것은 3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월가 전문가들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이거는 기대감은 곧바로 실망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금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락한 이유, 금리 조작에 금리가 플랫으로 간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이 플랫으로 간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했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시장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율 쪽에서 또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드디어 그 마이너스 금리에 있던 일본이 그 장기 금리에 대해서 금리 인상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이 환율 면에서 일본 엔화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그 엔저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치열하게 국제 무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 이 환율이 앞으로 오를 수 있다. 이 말뜻은 우리 원화 가치와 일본의 엔화 이 가치가 점점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제 무역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의 상품들과 일본 기업의 상품들 간의 가격이 좁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21세기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한데 일본 기업은 옛날 20세기 아날로그의 그 향수 속에 디지털 제품들을 아날로그 향수를 입히는 그런 디자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역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의 그 디지털 제품들은 가장 첨단이고 가장 세련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 기업은 성능은 한국 제품과 비슷하지만 디자인 면에서는 과거 지향적인 아날로그 향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기능도 또 그러니까 성능도 디자인도 모두 좀 후졌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 기업 상품과 중국 기업 상품의 가격 차이가 한 15불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제 무역 시장에 가서 이 전시장 같은 데서 보면 이 바이어들이 그 정도 차이가 나면 그래도 디자인도 좀 세련되지 못하고 또 기능도 떨어지지만 중국산 제품이 자기 마진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사가죠. 하지만 디지털 제품에서 독보적인 성능과 디자인을 갖고 한국 제품들은 좀 프리미엄 제품 시장을 형성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몇십 년 동안 꾸준히 무역 흑자를 달성해 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이 환율과 금리와 이 물가 등이 좀 급변하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거의 한 12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이루기도 했죠. 근데 그런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유망 산업이 있습니다. 그 유망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찾아내야 하시는 거고 그 유망 산업 내에서 진짜 좋은 1등주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물론 1등주가 먼저 출발을 하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2등주라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진 기본적 분석을 갖고 결국은 어느 타이밍에 주식을 살 것인가 이게 기술적 분석인 것이죠. 즉 이 뒷장에 보시면 기본적 분석은 종목을 찾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은 매매 타이밍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찾고 매매를 해서 보유했을 때는 어느 타이밍에 내가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변동이 이 종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항상 감시를 하고 요 매매 이유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계속 유지하고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물론 시장 리스크가 오늘처럼 강화될 경우에는 손절매를 치든지 차익 실현을 하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 끝난 다음, 즉 매수가 끝난 다음 차익 실현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내가 인내심을 갖고 그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 인내심을 갖고 그 종목을 끈질기게 버티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 분석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공부를 따로 많이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뭐 근처 책방을 가셔서 기본적 분석에 대한 책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고 이 주식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저의 기본적 그 투자 철학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발목에 사서 이 상투에 파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슬라이스에서 이 분할 매매,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 경우에는 최저점은 아니지만 그 저점에서 발목 정도의 가격에서 평균 매수 단가를 만들고 그 이후에 내 목표했던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주가에 다 반영된 그 가격대까지 올라왔을 때 거기서 분할해서 팔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는 이 최고점은 아니지만 뭐 상투 거의 비슷하게 이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습이 돼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김태훈 전문가님께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 종목을 발굴하고 또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의 21년 노하우 지금 이 시간에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교육은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교육방에서는 전문가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발목에서 사서 상투에서 판다, 어떻게 하면 이 매매 기법이 가능한지 전수해 주실 거고요. 또 매일 시황 분석부터 체크까지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김태훈 전문가님의 21년 노하우로 포트폴리오를 점검받으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50분 방송 안에 샵 3989번으로 김태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김태훈 전문가님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꼼꼼하게 점검해드립니다. 이 종목 비중은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 후에 어떻게 하면 차익 실현할 수 있을지까지 안내해드리니까요. 샵 3989번으로 김태훈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두 번째 파트,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바로 PBR주 관련 설명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지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김태훈 전문가님의 현명 투자 기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전에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요즘 하도 시장에서 핫하니까 여러분 모두 다 여러 번 들어봤을 PBR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PBR주라는 이것을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가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푸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배경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이 지금 1월 한 18일까지의 이제 주가 지수를 갖고 이제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G20 주도국, 그러니까 주요국 중에 이 증권 시장의 등락률을 표시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르헨티나는 여러 번 국가 부도가 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난 연말에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놀라운 거죠. 그리고 터키도 리라화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엄청난 나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30여 년 동안 잃어버린 세대 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우리 30년 동안 무역흑자를 꾸준히 이루면서 계속 성장해왔지만 이 30년 동안 일본은 지지부진한 스태그플레이션에 그러니까 말 좀 꼬이네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있던 나라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올해 1월 달에는 말 그대로 랠리를 펼쳤죠. 이런 차이에 우리 코스피는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죠. 맨 끝에 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건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단 기업들로 하게끔 PBR, 즉 장부가치보다는 낮게 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어떻게든 끌어올려 봐라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권고사항 형태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주문이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PBR 이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영어 축약이라고 그러는데요. Price on Book Value Ratio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price는 주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on book value 하면 이 장부상, 이게 book이라는 게 책이 아니라 여기서는 장부입니다. 전문 용어로. 장부상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즉 장부상 가치가 이 주가에 제대로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기준점을 1로 잡습니다. 주가가 이 book value, 즉 이 주당 순자산 비율을 제대로 잘 반영하고 있다 하면 1이 되는 거죠. 숫자가. 그보다 1보다 높으면 그보다 고평가된 것이고 1보다 낮으면 저평가된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체 950개 종목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이 PBR이 굉장히 1보다 낮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보다 좀 개선돼 있지만 여기도 1,700여 종 중에 지금 보시게 되면 574종목이 장부상 가치보다는 낮게 평가되고 있죠.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많이 상장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이 한 집안의 경영 오너십과 그다음에 경영권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오너 일가의 이익이 주주들의 이익보다 더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고 지금 정부에서 이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 이게 PBR이든 ROE든 이런 것들을 기존의 시가총액과 업종별로 비교해서 이걸 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라라고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 간에도 이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게 어느 기업이 잘 되어 있는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사의 기업 가치 개선을 계획할 그 계획을 공표하라고 지금 권고를 했습니다. 말이 권고지 금융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면 일반 기업들을 특히 상장사들은 좀 겁이 나는 거죠. 권고사항이지만 말이 권고고 실제로는 강요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장사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번 2월 달 중에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이걸 공개한다고 하니 여기에 빠진 기업들은 뭔가 좀 정부 눈밖에 난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뭔가 대비책을 내놓을 것이고 주가를 그러니까 PBR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자사주 취득을 해서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연기금 이렇게 해줬을 때 연기금을 동원해서 정부는 사줄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ETF 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있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여기에 혜택을 받는 업체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지수 관련 대형주들 중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거래소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 코스닥 종목들은 오늘 완전히 죽었죠. 그러니 투자자들이 열받은 말 하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코스닥 종목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이쪽 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한 날입니다. 진짜로 그 여러분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이 무거운 주식이 오늘 뭐 10% 가까이 막 시장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이게 진짜 자기가 대형주인 종목들이 자기가 뭐 중소형주인 줄 알고 뛰어다니는 거 보면 진짜 황당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장 변화에 대해서 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이런 기본적 분석이 돼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 포트폴리오로 그것들을 구성해 놨겠죠. 그러면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코스닥의 중소형주 중심이나 이런 대형주보다는 이런 중소형주들이 더 잘 움직이는 걸 봐왔던 투자가들은 말 그대로 오늘 같은 날 진짜 황당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책이 저 PBR 그 주에 대한 이 주가 부양책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하는 것이 일본 정책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일본은 작년에 이걸 꽤 재미를 봤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좀 작년에 좀 횡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오른 걸 볼 수 있죠. 우리랑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말 그대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도 했지만 일본이 엔저 정책을 펴면서 수출 시장에서 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엔저라는 건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일본 그러니까 뱅크 오브 자팬이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직접 나서서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행은 계속 기준금리를 보합으로 가져가면서 지금 가장 최장 기간 동안 이 그러니까 금리 플랫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일본은행과 우리 한국은행의 차이이고 결국은 환율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환율 차이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 무역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렸죠. 그러한 결과를 잘 이해하시고 시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일본 전자 9개 회사의 수익률을 갖고 비교한 겁니다. 이거는 2009년과 2022년의 이 실적을 갖고 비교를 한 건데요. 삼성전자 한 회사가 일본의 9개 전자회사의 매출액보다 좀 적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이미 2009년도라는 건 21세기고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디지털 경제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날로그 경제에 이 가나노 전자 회사들을 뭐 세계 최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일본 기업들을 삼성전자가 보기 좋게 그 따돌려 버렸죠. 그리고 이 수익률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2022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작년 2023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일본 기업들에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이렇게 바뀐 데에는 20여 년 만에 이 분위기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거죠.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시장을 보셔야만 내가 제대로 된 포지션을 갖고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고 내 종목만, 즉 숲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내 종목만, 내 나무만 보고 있으면 시장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나무가 왜 고사하고 그 말라 죽었는지를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유를 알고 투자하는 게 기본적 분석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엔저로 일본은 어마어마한 그 수출 가역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재작년 연초만 해도 130엔대 있던 일본 엔화가 작년 11월 13일에는 151엔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일본이 원래 인플레이션이 없는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일본을 여행해 보신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인플레이션이 있더라. 이 상품 가격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죠. 그게 일본 엔화 가치가 이만큼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행은 좀 등락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낮아지진 않았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151엔까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려고 하니 일본의 은행도 오늘 아침에 이 장기금리에 대해서 장기금리의 관리폭을 0.5로 늘리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그동안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왔던 제로금리를 유지해왔던 일본 은행으로서는 대단한 그 변화, 그 정책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은행을 제외한 모든 G20 은행들은 대부분 다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야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국내 대기업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설자금을 조기에 집행했습니다. 약 5조 5천억이나 되는 대기업 자금들이 시장에 풀렸죠. 이 말은 시장 내 유동성이 이제 풀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기준금리를 계속 몇 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여 동안 지금 올려오면서 시장 내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3월 달에 주총이 끝나고 4월 달에 배당금이 나가기 전에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쏟아져 나온 건 극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 내 유동성에 대한 그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급하게 많이 올라가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장중에 순매수를 약 5천억 정도까지 보일 정도로 한국의 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요. 그 이유는 시장 내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한 2달 정도의 이 유동성 장세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은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빨간 게 코스닥 지수고 이 노란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말 그대로 좀 고평가돼 있고 코스피 지수는 좀 저평가돼 있다가 작년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턴을 했고요. 이 코스닥 지수는 다시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정부 정책도 이 코스피 지수,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정책이 맞춰져 있고 그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면 외국인과 기관이 선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지수 관련 대형주들인 이 코스피 지수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겁니다. 이게 저 PBR주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 배경에는 이러한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러한 유동성이 만들어진 건 대기업 스스로가 내놓은 돈이기도 하고 또 그 돈을 갖고 이게 시장에 돌고 돌아서 결국은 우리 한국은 이 어느 산업이나 대부분 다 그 독과점 형태의 시장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이 푼 돈은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대기업 주머니로 들어오죠. 그게 산업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제일 정점에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있고 그 밑에 부품회사나 소재회사들이 쭉 딸려져 있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기업에서 돈을 풀어도 이 돈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대기업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이 디커플링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종목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스닥 지수에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이랄까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중저가의 이 코스닥 종목들을 너무 선호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싸 보여서 샀다, 아니면 뭐 남들이 좋아 보인다는 말 하더라, 이런 말을 하시면서 대부분 다 코스닥 종목들을 갖고 있고, 거래소 종목은 너무 무거워서 기다리다가 못 빠지겠다 해서 대부분 다 이 거래소 종목들을 웬만큼 큰 돈을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 좀 꺼리는 면이 있죠.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소의 대형주 종목들도 코스닥의 중소형주처럼 이렇게 10%씩 급등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장 내 유동성이 들어올 때가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앞에서 확인했듯이 유동성이 5조 5천억이나 대기업들이 푼 돈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3월달 주총이 끝나고 12월 결산법인들의 3월달 주총이 끝나고 이제 4월달 초부터 해서 배당금이 쏟아져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시장은, 지금 2월달, 3월달 시장은 나름대로 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선도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시장의 변화를 기억을 하시고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내 포트폴리오에 그러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편입해 두셨겠죠.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 코스닥 종목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 종목들을 선호하셔서 대부분 지금 물려있는 상태고, 또 오늘의 이러한 랠리가 남의 잔치가 돼버린 거죠. 진짜 열받고 기분 나쁜 일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하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이 수익이 나는 이유를 알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투자자가 곧바로 이 현명한 투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책을 좀 읽으시고, 주식 관련된 입문서를 좀 읽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기존에 그런 배경 지식 없이 시장을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뭐 나한테 맞는 쉬운 주식 투자의 입문서 같은 것들을 골라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종목을 단 한 번이라도 이래도기라도 한번 해보신다면 이전과 다른 그런 시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내가 그때 그 종목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재수없어 그랬다라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면에서 기본적 분석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손실을 본 거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왜 수익이 나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가질 때, 즉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수익이 나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번에 다시 한번 또 아나운서님의 전하는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김태훈 전문가님이 주식 공부를 하라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중요시하는 분이어서 왜 이 종목이 올랐고 왜 이 종목이 하락했는지 꼼꼼하게 분석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태훈 전문가님이 아무래도 21년 동안 시장을 거시적으로 봐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방송 중에 시황을 보는 방법, 먹이 잡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방법 50분 내에 다 하지 못한 교육은 하단 자막 통해서 함께 하시는 교육방, 이 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단 자막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저희 김태훈 전문가님 교육방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교육방에서는 전문가님의 21년 노하우로 시황 분석해 주시고 오늘은 어떤 종목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매매 타이밍까지 알려주십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김태훈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 종목 하나 가져오셨고요. 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투자 수혜주 준비해 오셨습니다. 또 마지막 종목은 저희 김태훈 전문가님이 정말 고르고 고른 야심찬 히든 종목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앞에서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는데 3종목을 골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 수혜를 받는 종목과 또 이런 그 대기업이 투자를 하는 종목, 그래서 양대 시장 내에 두 개의 가장 큰 투자 이 모멘텀이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즉 정부가 투자를 해줌으로 해서 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를 해줌으로 해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기업은 대기업이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먼저 선행해주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업이 투자를 해줌으로 해서 돈이 돌고 있는 시장, 거기서 기술력을 갖고 인정받으면서 대기업의 이 생산 메커니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케어랩스라는 종목은 그 좀 비교적 최근에 상장을 한 이 비대면 진료, 그러니까 의료 정보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케어랩스는 물론 적자입니다. 특히 이제 의료 쪽이나 이런 쪽은 시장이 굉장히 좁죠. 작고 정부의 규제가 많은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을 내는 기업은 별로 없지요. 지금 기존에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나 또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도 좀 매출 외형도 크고 수익도 좀 내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케어랩스는 아직까지는 매출 외형이 좀 커지긴 했어도 수익성에서만큼은 약간 고기를 좀 삐딱하게 좀 보게 되는 그런 종목이죠. 하지만 이 케어랩스는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케어랩스가 지금 시장에서 이런 정부의 이 비대면 의료 합법화,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막연히 이거 누가 좋대더라 라고 투자하실 분들이 많은데, 이 정부 정책이 바뀐다고 해도 그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들은 돈을 벌겠지만, 막연히 이제 신규 사업으로 그런데 투자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작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그 사업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김태훈이라는 저 전문가가 저 회사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두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KMW. 이 KMW는 대표적인 그 안테나, 그 기지국 내 안테나와 또 필터 같은 것들, 그러니까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그 이동통신을 전 세계 최초로 상업화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외국 그 기자들이 그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평창역까지 오면서 그 빠른 기차 속에서 인터넷이 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KTX에서 그런 빠른 통신이 가능하고 대규모 그 데이터를 또 전달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5G 통신이 됐다는 게 대단했던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팔아먹질 못했어요. 이 KMW도 관련된 기죽 기술을 갖고 있고 안테나 기술을 갖고 있고 필터링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5G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연되면서 오히려 기술은 개발해놓고 팔지를 못해서 기술 개발비만 지금 계속 회계적으로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KMW가 올 연초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첫 공식 행보로 이 6G 통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는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두로 이 6G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말을 한 게 시장 내 호재가 됐죠. 그래서 지난 1월 달 내내 이 통신 장비주들이 꽤 괜찮은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말만 했지 아직 투자를 하기도 전입니다. 즉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KMW는 이런 그 기대감을 갖고 실제로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과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KMW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금 현재 적자 회사입니다. 이렇게 적자 회사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적자 회사는 적자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케어랩스가 적자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자를 내는 이유가 충분히 이 회사의 경영으로 극복될 수 있는 사안이다. 즉 시장 리스크보다는 회사 내부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그 독특하게 그 회사가 속해 있는 그 시장에 생긴 그런 리스크다라면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그 기업 경영의 노하우를 발행해서 말 그대로 그 기업 개선 작업 등을 통해서 경영 개선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기업 가치는 이러한 그 변화된 수익률을 보고 또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주가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어랩스나 이 KMW 같은 적자 회사라도 제가 오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면 그 종목이 갖고 있는 그 장점과 경쟁력을 그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든 카드죠. 이 종목은 오늘 이 PBR 정부의 이런 그 기업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장부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죠.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저 정도면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주회사라는 건 그 밑에 수많은 그 계열사들의 가치가 다 플러스돼서 종합돼 있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해외에서는 지주회사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죠. 대표적인 지주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오마야 현인이라는 그 버크셔 해더웨이 그 회사가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재벌이라는 대기업들은 그 버크셔 해더웨이와 비슷하게 다양한 문어발식 옛날에는 나쁘게 표현해서 문어발식 경영을 한다고 해서 뭐 계열사가 뭐 100개 가까이 되고 뭐 특히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엄청나죠.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계열사 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 회사가 만들어질 때 하나 회사가 없어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은 그렇게가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계열사에 뭐 몇십 개를 막 정리하고 청산하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뭐 30대 재벌이나 50대 재벌 정도 들어가면 자기가 경쟁력이 있고 이 말 그대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장에서만 기업을 갖고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개까지는 안 되는 거죠. 지금 IT 뭐 빅테크 업체들 우리나라의 빅테크라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가 있을 텐데요. 이런 회사들은 진짜 계열사가 적자나는 회사인데도 수십 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 상장돼 있는 이쪽 회사들은 다르죠. 그만큼 한번 호되게 당해봤기 때문에 알짜배기 회사들만 위주로 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분명히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죠. 특히 요즘 시장에서는 이 지주회사 종목들이 꽤 짭짤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 PBR에서 가장 크게 PBR로 관심을 받게 되는 종목들이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 케어랩스라는 회사는 그 계열사로 굿닥이라는 그 의료정보 솔루션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굿닥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 합법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케어랩스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그 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해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는 건 주가가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특히 2월 달 들어와서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 현 정부의 이 정책이 나름대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이게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면 그때부터 이런 병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때 케어랩스가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비트컴퓨터나 뭐 인성정보나 유비케어 같은 기업들은 먼저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어랩스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환경이 바뀐 정부 정책에서 바뀐 환경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자, KMW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이 6G 투자를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적도 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를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대기업이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번에 이 저 PBR주 해가지고 이게 시장에 굉장히 핫해졌죠. 그 말 그대로 이 삼성생명인가요? 아까 아침에 그 종목을 봤을 때 와, 이 삼성생명이 자기가 진짜 중소형주처럼 움직이는 걸 꽤 오랜만에 봤습니다. 엄청 무겁고 엄청 그 움직임이 적은 회사인데 이게 뭐 오늘 하루 움직인 거 보면 뭐 장난 아니었죠. 거기다 또 지주회사들인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 또 신한금융지주도 오늘 아침에 움직일 때는 아주 그냥 팔팔하게 아주 잘 움직였습니다. 그런 종목들, 그런 대형주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건 그 쉽지 않은 그런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무슨 종목이라고 이름은 말은 하지 않지만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고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작년에는 좀 그래도 바닥을 좀 기른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들어와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모두 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룹 내 계열사들의 이러한 수익인가 그것들을 대부분 다 지주회사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의 지원과 함께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물론 좀 더 힌트를 드린다면 이 회사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리스크가 엄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함께 이 회사는 최근 들어서 M&A를 통해서 아주 월척을 낚았죠. 작년에. 그것도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아주 회사에게 인수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아주 대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만에 그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지주회사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지주회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계열사들의 배당이 수익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계열사들이 이 그룹의 이름, 어떠한 이름을 쓰면 삼성이면 삼성, 현대차면 현대차 그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표권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적으로 이 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지분, 그러니까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지분법 손익이 이 회계적으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 지주회사는 자기 사업을 하는 지주회사, 사업자회사를 갖고 있는 그 외에 자기 사업을 갖고 있으면 그 자기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수익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주회사로서 갖게 되는 이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실적을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고 굉장히 대규모 M&A를 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또 그리고 다만 이 업체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업체는 최근 들어서 자기가 인수한 회사를 통해서 해운업에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해운업이 작년과 다르게 올해 들어와서 해운 지수가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말뜻은 해운 회사의 그 물류 운송비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타이밍에 이 회사는 해운업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이 회사가 의외로 요즘 운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경영에도 이제 운복이 있는데요. 운칠기삼이라고 해서 운복이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딘지 찾을 수가 있다면 긴 안목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다만 앞에 잠깐 설명했지만 이 회사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가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 리스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리스크를 테이킹하라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것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는 것이죠.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종목을 사기만 하면 그 종목이 뭐 큰 위험이 클수록 무조건 하이 리턴이 따라온다? 그렇지 않죠. 그 여러분들이 그 말장난에 속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만 있고 하이 리턴이 없는 경우도 이 투자의 세계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두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대형주 투자에 있어서 어느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뭐 길진 않지만 나름대로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노란톡인가요? 거기 가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들을 갖고 물어오신다면 그러니까 증권 종목에 대한 뭐 Q&A 정도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공부가 돼 있는 종목이라면 곧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나름대로 제가 또 공부를 해서 나중에라도 그 노란 톡방인가요? 거기서 이제 답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과 제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좋은 투자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나겠습니다. 네, 김태훈 전문가님께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에 입각한 교육 진행해 주셨는데요. 남은 교육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김태훈 전문가님 교육방 함께 하시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하나 보일 겁니다. 그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보일 텐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김태훈 전문가님 교육방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김태훈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방에서는 전문가님께 Q&A 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방송 마지막에 3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의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케어랩스 설명해 주셨고요. 굿닥을 소유하고 있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기업의 투자 수혜를 볼 수 있는 KMW 설명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해운업에도 진출하려고 하는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하단 자막 통해서 김태훈 전문가님 교육방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교육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50분 동안 진행됐을 때 궁금했던 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주식을 운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담해 주세요 하신다면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3번째였던 히든 종목에 관한 설명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히든 종목의 정확한 명칭 그리고 이 종목 매매 타점 잡는 법까지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문가님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주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21년 경험을 가진 김태훈 전문가님께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자로 샵 3989 입력해 주시고 보내는 내용으로 김태훈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 이름 함께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50분 내에 문자를 보내주셔야 포트폴리오 점검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문가님 떠나기 좀 아쉽잖아요. 전문가님 모셔서 마지막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저 PBR주가 워낙 시장을 들었다 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스닥이 이 거래소 코스피보다 워낙 좀 나빠져서 저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많이 짧은 시간 내에 압축해서 좀 전달해 주려고 하다 보니 제가 말도 꼬이고 이런 뭐랄까요 좀 방송에서 보여서 안 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보다 좀 더 알차고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쉽게 또 재미있게 그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태훈 전문가님 교육방에 많은 분들이 시청 인증도 해주시고 있고 전문가님께 인사도 드리고 있는데요. 교육방 함께 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 공부도 할 수 있고 전문가님의 21년 경력에 입각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50분 내에만 함께 하실 수 있는 만큼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점검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입력해 주시고 보내는 내용으로 김태훈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 이름 함께 보내주세요.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덧붙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